자, 안녕하십니까. 잘 보내셨어요? 그죠? 평균이 좋네요. 네, 다른 쪽보다 한 10점 정도 높네요. 지금 평균 62점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잘 친 겁니다. 다른 쪽 50점, 51점 정도인데. 이런 모의고사 말고 우리 전국 이제 본시험 있죠? 10월 27일 치면요. 개론 전국 여러분 응시를 하잖아요. 그럼 응시하면은 이제 개론 평균이 몇 점 나오는지 아세요? 개론 평균이요. 38점 정도 나와요. 전국 평균이. 민법은 41점 정도. 그래야 합격자가 약 2만 명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잘 친 사람이 있고 못 친 사람이 이렇게 평균 내면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전국 평균에 거의 뭐 1.8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5 그러면 모의고사 이게 한 60점 넘으면 본시험 가면 거의 뭐 75점 정도 나오지 않겠나 보는데 하여튼 모의고사 잘 정리하십시오. 자, 1번 문제부터 틀리신 분은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일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부동산을 법률적 측면에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올해 시험에 또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우선은 법률적 측면에서 준부동산은 의제부동산이죠.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광의는 넓은 의미입니다. 자, 이 광의, 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우리는 좁은 의미를 뭐라고 하죠? 협의라고 하죠. 좁은 의미. 자, 이 협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의제부동산, 부동산으로 의제한다, 간주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의제부동산은 준부동산은 특별법, 예를 들면 뭐 임목에 관한 법률 또는 뭐 선박등기법, 예? 이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이런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립 요건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등기, 이 등록의 이 공시 방법을 갖추고 우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 등을 말한다. 이게 준부동산 개념인데 자주 나오죠. 그래서 등기나 등록이 가능하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죠. 맞는 질문입니다. 1번 정답이고 저당권 표시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친다 하니까 틀렸죠. 미치지 아니한다. 2번 질문 시험에 잘 나오죠. 자, 3번 임목 등기는 한 그루의 나무도 가능하다. 임목 등기는 수목 집단만 가능하죠. 한 그루의 나무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수목 집단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경작 수확물은 토지에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한다. 자, 이 협의 부동산은 우리가 토지와 뭘로 구성됐죠? 정착물로 구성됐는데 이 정착물이 아닌 것, 이 정착물이 아닌 것의 계속성이 우리가 있는 물건은 정착물이고 계속성이 없는 건 정착물이 아닌데 그 중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선 경작 수확물. 자, 경작 수확된 물건이잖아요. 이 벼, 감자, 옥수수, 토마토. 이 경작 수확물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한다. 부동산의 일부 뭐죠?
독립정착물이 아닌 종속정착물로 간주한다니까 틀렸어요.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물이 아닌 뭘로? 동산으로 본다. 자, 5번 관습법상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저당권의 객체도 될 수 있다. 자, 맨 끝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토지와 우리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이 있는데 이 독립정착물에 있어서 이 명인방법, 자, 이 명인방법은 우리는 관습법상 권리죠.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관습법상의 권리에 그럼 소유권 표시는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불완전한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당권 표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 표시는 할 수 없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등기가 소유권 표시, 저당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 맨 끝에 저당권의 객체도 될 수 있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 저당권 표시는 가능하다 못하다? 못하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소유권은 표시할 수 있는데 저당권은 표시할 수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 토지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맹지 소유자는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 그 주위 토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사용, 밑줄 여기 틀렸죠.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맹지를 둘러싼 토지 소유자에게 뭐를 줘야 돼? 대가, 지료를 지불해야죠. 그래서 맹지를 둘러싼 토지 소유자가 가장 적은 손해를 보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통로를 개설하거나 통행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주위 토지 통행권,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민법에서도. 맹지 개념은 또 우리 개론에서는 또 자주 출제된다.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맹지는요, 여러분 실제 토지 거래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용어다 보니까 맹지는 시험에 하여튼 자주 출제를 하는 용어, 맹지. 자, 2번 택지, 야지, 맹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은 아니다. 지목은 아니고요.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감정평가상의 용어고요. 그리고 전, 과수원, 제방, 유지, 국어, 하천, 도로 등은 뭐다? 지목이죠. 28개 지목 여러분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자, 그 중에서 국어가 시험에 잘 나오죠. 25회도 출제했고 우리가 7회 시험에도 출제를 해서 국어. 자, 공단은 공업지역이고 아파트 단지는 주거지역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용도적 지역,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나눌 때 우리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때 택지 지역을 이렇게 세분화시켰을 때 주택 지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죠. 이때 공단은 공업 지역이거든요. 공단이 제거해서 어떻게 돼? 그 공단이 있던 지역이 뭐를 아파트 단지로 건설 중에 있어요. 이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먼저 택지지역 내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택지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행지의 개념, 이행지. 그래서 이행지는 이렇게 택지지역이라는 동일 용도적 지역, 뭐에서 움직인다? 네, 항상 동일한 용도적 지역 내에서 움직이면 이 개념은 무슨 개념? 이행지 개념. 자,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 후보지는 뭐죠?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 용도적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준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게. 후보지는 작년, 재작년, 2년 영속 출제되는 지목. 자, 낮이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 하니까 또 틀린 지문. 자, 택지는 우리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이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면은 뭐다? 낮이. 택지상에 건축물이 서 있다 하면은 검부지가 돼요. 그래서 낮이는 택지에서 나오잖아요. 택지에서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하면 지목이 뭐가 돼? 대. 예? 대.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하면 대가 되고,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뭐가 되죠? 공장, 용지가 되겠고, 학교용으로 이용하면은 학교, 용지가 되겠고, 체육용으로 이용하면은 체육, 용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낮이는 지목이 이렇게 대로 설정된 토지 하면 안 되죠. 다른 지목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로 설정된 밑줄, 여기 틀린 지목. 자, 5번째, 바닷가 등에 있는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소유권 사용실에게 없는 토지는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에게. 자, 5번은 뭐 얘기냐? 포락지.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이 지반이 절토돼서 수면 밑으로 뭔다? 잠긴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포락지. 그래서 뭘로? 하천으로 변한 토지죠. 포락지. 작년 정답 지문을 물었죠. 26회, 28회 정답 지문입니다. 포락지도 좀 중요한 용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용어 보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용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맹지, 후보지, 이행지, 포락지. 올해는 소지가 좀 중요해요. 공지 이런 거 확인 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3번째,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성에 기인한다. 1번 맞는 지문이고, 자, 부증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다. 항상 여러분이 공부할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 말을 좀 바꾸거든요. 완전 비탄력적은 우리 뭐가 나온다?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 제로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때를 완전 비탄력적인 뭐다? 수직선. 요거는 꼭 기억하고 다녀야 돼. 작년 시험에도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이렇게 지문에 나오면 아, 수직선이구나. 빨리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고정되니까 토지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사회에서 인위적으로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3번째, 토지는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물리적으로 재생산할 수 없다. 예, 물리적으로 재생산할 수 없다. 자, 4번째,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고 또 상품이 뭐다? 비표준화되어 있죠. 자, 개별성의 특성. 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표준화가 어렵죠. 비표준화. 그리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에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 적용되지 않는다.
4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 5번 부동산 활동에 대한 장기적 배려는 개별성이 아니라 영속성. 개별성이 아니라 영속성. 자,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고 마멸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뭐가 돼요? 영속적이다. 자,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다 보니까 부동산 활동 시에 뭐를 필요한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고 작년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토지 가치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토지 가치인데 이때 장래 기대되는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돼. 얼마인지 예측이 가능해야 뭐를 구할 수 있다?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뭐가 관련이 있다?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또 토지 수익은 영속적이니까 토지 가치는 요 토지 가치는 아까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뭐죠?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우리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의 가치로 우리가 할인해 들어오는데 이때 적용하는 우리가 할인율. 근데 문제는 여기서 토지 가치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죠? 우리는 직접 우리가 환원법, 수익 환원법에 있어서 이 직접 환원법의 근거가 되죠. 자, 직접 환원법의 근거. 작년 시험에 직접 환원법 출제했죠. 지문에 뭐 관련이 있다? 영속성. 작년에 또 직접 환원법이 지문에 떴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자, 아래의 그래프는 주택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내는데 종래의 곡선 X1에서 뭐죠? 새로운 곡선 뭘로? X2로 이동을 한다. 자, 그림 보면 X1에서 X2로 이동하는 것은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여러분,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때는 공급의 뭐라고 하죠? 증가. 그래서 공급의 증가 요인을 찾는 거다. 자, 그러면 공급의 증가 요인입니다. 1번 보십시오. 주택 개발 자금의 금리가 인상됐다. 금리가 인상되면 생산자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죠.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수익성이 악화돼서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공급의 감소 요인. 2번 주택 공급자의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전보다 공급량도 뭐한다? 줄어들죠. 공급의 감소. 3번 주택 가격이 인하됐다. 자, 3번 지문 보면요, 이런 지문 나오면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3번 지문 지금 주택 시장이거든요. 자, 주택 시장에서 주어졌거든요. 자, 지금 여기 A거든요. 자, A에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면 공급의 법칙에 따라 어떻게 돼요? 공급량은 감소한데 이때 A점이 뭐죠? A점이 공급 곡선을 따라 뭐를 이동한다? B점으로 이동해요.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그럼 주택 가격이 인하되면은 뭐가 돼요? 공급 곡선 뭐다? 상에서 이동한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 공급의 증가죠.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면 이건 뭐라고 하죠? 우리는 공급 양의 변화죠. 3번은 공급 양의 변화에 대한 설명.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공급 양의 변화에 대한 설명.
자, 4번 주택 수요자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면요 어떻게 돼요? 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져서 구매력은 떨어져서 요건 4번 수요가 감소한다. 4번은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 5번 정답. 여러분 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보조금이 지급하면 이 보조해준 금액만큼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뭐죠? 하락을 하니까 이전보다 공급은 더 많아지겠죠. 공급이 증가합니다. 5번 정답. 보조금 지급.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5번 문제로 갑니다. 5번 문제 계산 문제도 잘 푸시네요. 네, 많이 맞추셨네. 자,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함수. 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함수는 얼마냐? QD는 1000 마이너스 이 P가 주어졌고, 공급은 얼마냐? 공급은 QS는 200 플러스 2P로 주어졌다. 여러분 작년 28회 시험 또 26회 시험은 우선 최초의 균형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뭐를 물었어요? 다 26회든 28회든 앞에 시험에도 다 수요가 증가하는 거 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하는 것을 계속 출제를 했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볼까요? 해당 지역의 소득의 증가로 수요가 뭐 했다? 증가한 결과 수요 함수만 얼마? 1400 마이너스 얼마로? 2P. 자,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1000에서 얼마로? 우리 QD가 얼마로? 1400 마이너스 2P. 1000에서 1400이 400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뭐 하죠?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 이걸 구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런 문제가 계속 출제를 하죠. 그러면은 우선 최초의 균형은, 자, 최초의 균형인데, 자, 균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균형이 나오면은 우선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뭐다? 같다. 여러분 항상 균형이 나오면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그럼 수요량은 얼마죠? 1000 마이너스 2P가 수요량, 공급량은 우리가 200 플러스 2P가 공급량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얼마? 넘어가면 2P가 넘어가면 플러스 2P가 돼요. 2P 대주니까 4P고, 1000에서 200을 빼주니까 얼마죠? 800. 양변을 4로 나눠주죠? 4로 나눠주니까 얼마죠? 200. 이게 200이 돼요. 200. 균형 가격은 200. 그러면 이 200을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에 P 자리에 대입시켜주면 200을 대입시켜주면은 400에 200 대주니까 얼마? 균형 거래량은 600이 나오죠. 지금 최초의 균형. 자, 두 번째는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유. 여러분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은 수요량은 얼마죠? 수요량은 1400 마이너스 2P. 공급은 변화가 없죠. 200 플러스 2P 같다. 또 넘어가면 2P와 2P 더해주면 4P고, 1400에서 200을 빼주면 1200. 양변을 또 4로 나눠주면 균형 가격은 얼마죠? 300이죠. 또 이 300을 또 대입시켜주면 600에 200 더해주니까 800. 따라서 균형 가격은 200에서 300으로 100만큼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600에서 800으로 200만큼 뭐한다? 증가한다. 정답은 몇 번? 2번 정답. 이제는 요거 이제 잘 푸네요. 이제 실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풀면은 뭐 본 시험에 이 정도 수준인데 뭐.
만약에 본 시험에 우리 출제를 할 때 이제 가끔 다른 형태로 출제를 한다. 만약 면접 갖고 물으면요, 그 나에 풀 생각 마세요. 왜?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 그런 거는. 왜? 삼각형 면접 구하는 거 중2 때 배운 거 다 잊어버렸지.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낼 때, 예? 문제를 딱 냈을 때, 요 면적 얼마냐, 구하라 하면 못 구하잖아, 이런 거는. 왜냐? 그런 게 여러분 시험 문제에 최근에 우리 다른 쪽에서 시험에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면 풀 생각 말고, 그래, 빨리 넘어가야 돼. 예. 만약에 면적 이런 거 균형 가격구에서 면적 구하는 거 나오면 풀 생각 마시고 넘어가세요. 예, 그건 여러분 풀 실력이 안 돼요. 시간 잡는 문제.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주거 서비스 공급 곡선이 임대료에 대해서 뭐죠? 완전 비탄력적. 자, 완전 비탄력적 나면 빨리 그림을, 수직선을 빨리 그려 두시면 돼요. 자,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 곡선이 주어졌는데, 자, 문제는 밑줄은 현재의 임대료 하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면, 밑줄 여기 가정이거든요. 그럼 이 얘기거든요. 현재 P0, 현재 임대료 하에서 공급은 이렇게 뭐가 됐어? 고정이 됐어요. 자, 공급량은 고정이 되었는데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있죠. 여기가 수요량이야. 공급은 고정됐고 P0, 요 빨간 가격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수요량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급량은 10개, 수요량은 20개다. 그러면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은 상태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럼 요 크기가 초과 수요거든요. 그러면 초과 수요는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가격은 뭐 한다? 상승을 해요. 우선 가격은 어디까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까지 P0에서 P1까지 가격은 올라요. 요 균형되는 요 초과 수요가 없을 때까지, 가격은 오릅니다. 근데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래량은 공급량이 10개니까 수요량이 20개든 100개든 거래는 공급량 10개만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은 상승은 하지만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1번 답하시면 안 됩니다. 2번 정답. 자,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제는 이제 요령들 많이 아시네요. 잘 찾아 들어옵니다. 7번 문제 정도 이제 풀 정도 되면요, 이제 합격이 가까워진 거예요. 자, 7번 문제. 자, 7번 문제도 우리가 본 시험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본 시험 가면은, 이 정도 풀 정도 된다 하면은, 나는 많이 공부됐다 하시면 됩니다. 자, 틀린 것을 참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자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대체 관계는 단독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만큼 상대적으로 싸죠? 싸면 어떻게 돼요? 단독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면 싼 것은 수요가 뭐한다? 증가해요. 자, 싼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맨 끝에 상승이 포인트. 시험에는요, 하락으로 많이 내거든요. 주의 많이 해두셔야 되고. 1번 지문은 좀 자주 내요. 자,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건축, 예를 들어서 기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건축비도 상승해서 주택 가격도 올라야 되는데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축 기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축비가 상승한데 시장의 주택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 공급은 뭐 한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급은 줄어들죠. 그래서 공급은 뭐 한다?
감소. 맨 끝에 감소가 포인트. 자, 3번.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할까 안 할까요? 예. 여러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 비싼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은 우리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비싼 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를 해요. 그럼 주택 공급만 주택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또 뭐도?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면 주택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주거용지 공급도 뭐 해야 돼? 증가를 해야겠죠. 증가. 왜냐? 주택과 주거용지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보완제.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주택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보완제 모두 주거용지 공급도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3번 정답. 맨 끝에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요 주거용지의 공급이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자, 4번 생산 요소의 가격은 생산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산 요소의 가격하면 임금 이런 생산비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뭘로? 우측으로 뭐 한다? 이동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맞는 질문. 5번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뭐다? 비탄력적. 그래서 이 지문도 한 3번 출제했어요.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래서 비탄력적의 밑줄. 자, 8번. 주택시장에서 주택 수요 소득 탄력성은 얼마? 3.0. 그럼 주택 수요 소득 탄력성인데 지금 소득의 변화가 나왔거든요. 현재 주택 수요량은 2,000세대라고 가정하자.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소득이 연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주택 수요량은 몇 세대나 증가할 거냐. 자, 몇 세대나 밑줄. 이게 포인트. 나가 포인트죠.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인가. 자, 한번 볼까요? 항상 기준이 되는 원래의 소득에서 소득이 얼마나 변동했느냐.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량에서 수량이 얼마나 변동했느냐. 이걸 묻는 건데 지금 5천만 원이에요. 자, 기준이 되는 원래의 소득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상승하니까 얼마? 플러스. 변동분 얼마? 소득의 변동분 플러스 1,000만 원. 자, 수요량은 얼마? 2,000 세대인데 변동분 모르죠? 델타 Q 세대. 세대는 서로 없어졌어요. 약분돼서. 요 값이 얼마죠? 3.0. 수식을 이렇게 쓰면 이제 풀립니다. 자, 약분하면 얼마죠? 5분의 1. 내항요금 1과 2,000을 곱하면 뭘로 간다? 분모로 갑니다. 분모. 외항이곱 5와 얼마? 델타 Q를 곱하면 외항이 곱은 분자로 가요. 이 값이 얼마다? 3. 그럼 약분하면 5, 4, 20, 400이죠. 그럼 양변을 얼마? 400을 양변 곱하면 3, 4, 12, 1200이 돼요. 그러면 지금 2000세대가 1200을 대줬더니 얼마? 3200 세대로 우리는 증가를 합니다. 자, 항상 잘 봐야 될 건 뭐뭐로로 물을 때는 답이 얼마다? 3200이야. 그러니까 몇 세대로 증가할 것인가 하면 답은 3200인데 지금은 그걸로 묻는 것이 아니라 뭘로 물었어요? 몇 세대나로 물었거든요. 몇 세대나로 물을 때는 답은 얼마? 1200. 1200세대. 그래서 3번 정답. 자, 8번은 공식을 간단하지만은 이걸 공식을 모르면 못 풀죠.
그래서 우선은 8번 여러분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수유의 소득 탄력성 어떤 건가 한번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수유의 소득 탄력성 나오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 있죠? 정상제, 열등제는 소득 탄력성과 관련이 있고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 보완제 관련이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9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 현상은 계절적 변동이 아니라 무슨 변동? 무자기적 변동. 1번 정답. 무자기적 또는 불규칙 우발적 변동이다. 자, 요즘 우리 뉴스에 요즘 뭐가 많이 나와요? 913 대책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우리 부동산 정책 913 대책.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야기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무자기적, 예기치 못한 사태다. 뭐 정쟁, 혁명, 폭동 뭐 이런 거죠.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 뭐 이런 거 다 무슨 변동? 무자기적 변동. 계절적 변동은 뭐예요?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으로서 예를 들면은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 인근에 원룸 주택의 공실률이 증가한다는 것, 뭐 이런 것은 우리 계절적 변동. 자,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일반적으로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형상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고 3번 건축 착공량은 뭐죠? 선행지표. 또 부동산 거래량, 착공량은 공급과 관련이 있고요. 거래량은 수요와 관련된 지표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맞죠? 건축량의 파악, 부동산 거래량의 파악, 그리고 부동산 가격 3대 지표입니다. 하향시장 국면이 장기화가 되면은 부동산의 공실률 증가연 임대료 감소 등의 이유로 부동산 소유자는 어떻게 돼요? 임대료도 낮아지고 또 이자 부담도 높아지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 회복시장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향을 멈추고 상승을 시장하려는 국면으로서 회복시장에서는 공실률은 감소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순환적 변동 좀 잘 알아두시고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인 무자기적 변동, 계절적 변동 개념 정도 또 확인. 자, 10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뭐 때문에? 우리는 공급에 뭐 때문에? 시차. 그래서 부동성, 부증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 뭐가 발생한다?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수요 공급 조절이 뭐하다? 어렵다.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뭐를 발생한다? 왜곡을 발생한다. 1번 지문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 좀 주의해 두시고 2번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품이 뭐죠?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서 도매상, 소매상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비조직화입니다. 네 번째, 또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거래의 은밀성, 비공개성이 나타나요.
거래의 은밀성,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 탐색 비용은 증가하고 따라서 정보 가치의 신뢰도도 뭐한다?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5번 정답인데 부동성으로 인해서 국지화가 나오면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국지화가 나오면 부동성.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항상 기억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 정답.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및 규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적 시장에서의 시장 질서는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뭐다? 개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소득 불균형은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 예를 들면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상품에 대한 정보가 양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게 정보의 비대칭인데 그래서 적정한 자원 배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주거 복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개입이 필요하죠. 자, 토지는 공공재이므로 해서 4번이 틀린지. 토지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적재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잖아요. 사적재. 공공재가 아니다. 그래서 부증성에 의해서 토지는 한정되었기 때문에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사적재입니다. 4번 정답.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인 경우에는 과소생산이 나타날 수 있죠. 자, 여러분 공공재는 시장 기구에 생산을 맡겨두면은 여러분들은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대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속으로 공공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는 대가 돈을 내야 되니까 공공재의 수요 선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만큼 생산이 뭐다? 불가능해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해서 뭐가 된다?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입니다. 과소입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 즉 과소 생산 공급되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자, 12번 문제로 가겠죠. 자, 토지 정책 수단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개발권 양도 제도를 통해서 자원 보존이라는 사회 목적 실현의 비용은 전부 보존지역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보존지역이 아니라 개발지역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 TDR 개념은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 개념 작년 시험에도 우리는 개발권 양도제 개념 맞나 틀리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딱 주어지고 이 지문 속에 개념은 자주 출제를 한다. 개념. 자, 우선은 개발 지역과 보전 지역이 있어요. 자, 이 보전 지역은 개발을 못해요. 보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개발 제한에 따르는 자,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돼. 그렇지만은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또 우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요.
자,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나타난 제도가 바로 뭐다? TDR. 완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럼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과 개발권을 뭐 해야 된다? 분리를 해야 돼. 분리. 따로 떼내야 된다. 왜? 개발권은 이 지역에 필요가 없잖아요. 개발 못하니까. 그래서 개발권을 팔아야겠죠.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뭐를?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뭐를 얻는다? 보상을 받게 되는 제도. 개념 진짜 많이 출제합니다. 잘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서구 선진국들은 공공부문이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할 수 있는 권리, 선매권 등을 행사하여 국공유지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시설의 정비, 공공주택 공급, 계획적인 도시 환경 조성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국가가 뭐 유럽의 영국 같은 국가죠. 2번 정답. 3번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한 직접 개입이 아니라 뭐죠? 간접 개입. 그러면 시험 문제에 또 많이 출제하거든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있죠. 대표적으로 뭐죠? 공영 개발, 토지 수용이라든지 또 토지 우리가 비축 제도 같은 거, 토지 비축 제도 이런 것은 직접 개입이고, 정부가 시장 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소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간접 개입인데, 지금 뭐 보유세를 부과한다든지 거래세를 부과하는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보조금 지급을 한다든지 요거 주의해야 되겠죠. 부담금은 직접 개입이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이 우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하는데, 부담금 부과는요 요거 직접 개입이 아니라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요거 진짜 주의 많이 해야 돼요. 간접 개입. 그리고 토지 정보를 창출해서 제공하는 행정상 지원 체계라든지, 또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금융상,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상 지원도 해줄 수 있고 뭐도 해줄 수 있다? 규제를 해줄 수 있다. 이게 뭐죠? LTV, DTI가 있습니다. 자, 4번.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자, 개발권 선매는 뭐죠? 선매는 여러분 해석 그대로 하면 미리 매입한다. 뭐를? 개발권을. 자,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돈을 주고 미리 매입을 하는 제도고, 또 개발권 허가는 뭐죠? 이 개발권을 국가에 뭔가 귀속시켜요. 귀속시켜서 미래에 필요한 시기에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를 해주는 제도. 개발권을 미리 매입을 하거나 개발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데 뭐를 한다? 초기에 돈을 줘야 돼요.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하거든요. 요것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을 해요. 그런데 이 단점, 뭐 어떤 단점? 아까 국가가 비용을 부담을 한다. 개발권을 선매, 개발권을 귀속시키는데, 국가에 귀속시키는데 비용을 든다는 단점을 보완한 게 뭐다? TDR이다. TDR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담한다?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인 사적 주체가 비용을 부담을 해요. 그래서 4번 틀린지만 요 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가 TDR. 자, 5번은 시험에 또 개념이 올해도 출제 예상되는 이 토지 비축 제도는 시험의 단골이에요. 특히 뭐가 단골? 개념. 올해도 중요해요. 개념. 항상
비축은 현재가 아닌 뭐를 위해서 비축한다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비축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미래. 그러니까 미개발된 토지를 비축합니다. 미개발된 토지를 비축한다. 자, 공공이 현재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죠.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비축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용으로 비축하죠. 그래서 우리 비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 비축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또 공공 개발용으로, 공공용이죠. 뭐 산업단지 조성용지라든지 이걸로 비축을 할 수 있어요. 수요 공급 조절용, 공공용, 공공개발용으로. 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비축의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다. 네? 그래서 2009년 2월에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번 정답입니다. 토지 비축 제도는 개념이 원래 상당히 중요하고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의 수단이다. 자, 13번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시장에서는 여가로 인한 공급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뭐가? 하향 여가죠. 자, 여러분 여가 과정은 크게 뭘로?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로 나누는데 뭐가 일반적이죠? 우리는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고급 주택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해서 더 이상 고소득층이 사용이 못한다. 그러면 누구에게로? 저소득층이 넘어오는 게 하향 여가.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여가 과정이라면은 하향 여가가 일반적인 형상. 자, 1번 맞고, 하위 계층의 주택이 재개발 등을 통해 상위 계층에 이전되는 형상, 이 저가 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 등을 통해서 상위 계층으로 이전되는 형상은 상향 여가인데, 어떻게 돼?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중 천익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성장기, 노후화된 주택이 철거되면서 새로운 건물로 교체되면서 지역의 면모가 달라지는 성장기에서 활발한 것이 요거고, 하향 여가가 활발한 것은 바로 어디? 우리는 천이기 국면,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죠. 그래서 틀린 질문 2번 정답. 3번 보수 비용보다 가치 증문이 크다. 자, 보수 비용보다 가치의 증분이 크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보수를 해야 되잖아. 가치 증분이 크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 부의 외부 효과는 하향 여가와 관련되어 있고 정의 외부 효과는 상향 여가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외부 효과는 당연히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여러분, 하향 여가로 간다는 것은 그 지역이 저급주택 지역이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있고, 요거는 고급주택으로 가니까 정의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죠. 당연히.
자, 불량주택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우리는 가난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이 불량주택인데,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시장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소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